청취자님, 지금 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취자님이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은퇴를 대비해서 평생 정확히 똑같은 금액을 투자한 거예요. 네, 아주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두 사람 다 똑같이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에 평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딱 돼서 계좌를 열어보니까 아니 글쎄 친구 계좌에 청취자님보다 무려 5억 원이 더 들어있는 겁니다. 와, 5억 원이요? 그 정도면 뭐 노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액수잖아요. 그러니까요. 종목을 잘못 고른 것도 아니고 막 시장을 잘못 예측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식을 잡아둔 그 약간 바구니와 방식이 달랐을 뿐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투자금이 커지고 또 시간이 20년, 30년 이렇게 누적될수록 그 작은 바구니의 차이가 말 그대로 인생을 바꿀 만큼의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네, 진짜 무서운 거죠.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분석해보니까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냥 예적금에만 묵혀두시면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한테 구매력을 야금야금 갉아먹히고 있다는 고민이 되게 깊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 임무는 바로 청취자님의 소중한 구매력을 지켜줄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또 대중적인 무기죠. 미국 주식 S&P 500에 대한 완벽한 해부입니다. 네,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경제 유튜브 스크립트부터 전문가들 분석 자료까지 싹 다 모아서 파헤쳐 봤는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5억 원의 차이, 그걸 청취자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도대체 뭘 사려고 하는 건지 그 정체부터 확실히 좀 해두죠. 주변에서 다들 막 S&P 500 무조건 해라,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성적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크게 3대 지수가 있거든요. 아, 3대 지수요? 다우, 나스닥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이 모인 다우 지수가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화려한 나스닥 지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건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그러니까 S&P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수많은 기업 중에서 가장 우량한 500개를 깐깐하게 선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가장 우량한 500개? 네, 이 500개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랄까 미국 경제 그 자체를 통째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면 진짜 미국 경제의 몸통이네요. 아, 제가 자료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S&P 500을 거대한 바다를 헤엄치는 그 가장 크고 건강한 500마리의 돌고래물이라고 생각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오, 돌고래물이요. 그거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이 무리가 시가총액 가중지수라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 그 작동 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기업의 덩치, 즉 시가총액이 클수록 그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아, 덩치 큰 놈이 더 앞장선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이 덩치가 엄청나게 큰 선두 돌고래들이 막 쑥쑥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내 계좌 안에서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의 비중이 자동으로 쫙 늘어납니다. 와, 알아서 비중 조절이 된다고요? 네, 반대로 덩치가 쪼그라들거나 힘이 빠지는 기업은 알아서 비중이 싹 줄어들죠. 그러니까 승자한테는 힘을 더 팍팍 실어주고 패자는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시스템이네요. 진짜 편하겠다. 그런데 이 500등 안에 드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깐깐하다면서요? 그냥 덩치만 무조건 크다고 끼워주는 건 아니라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엄격한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인덱스 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이상은 되어야 하는 약간 기본 체급 요건이 있고요. 30조 원이요? 와, 기본 체급이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진짜 허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무 건전성인데요. 가장 최근 분기를 포함해서 무려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야만 합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4분기 연속 흑자? 네, 아무리 이름값이 높고 주가가 막 폭등해도 실제로 돈을 못 벌고 적자를 내면 절대 이 무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 테슬라 이야기가 있었군요. 테슬라가 한창 전기차 혁명 어쩌고 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덩치가 엄청 커졌을 때도 바로 S&P 500에는 못 들어갔었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테슬라조차도 그 4분기 연속 흑자라는 깐깐한 기준을 당장 달성하지 못해서 한동안 편입이 지연됐었죠. 와, 테슬라도 얄짤없었네요. 그렇죠. 이 외에도 주식이 시장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잘 사고 팔리는지 유동성 기준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한테 왜 그렇게 S&P 500을 추천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내가 막 밤새워서 복잡한 재무제표 읽고 종목 공부를 안 해도 알아서 성적 떨어진 애들은 퇴출시키고 생생한 신인으로 딱 물갈이를 해주잖아요. 약간 자동 필터링 되는 국가대표팀 느낌이랄까요? 매니저가 우량주만 쏙쏙 골라주니까 마음이 엄청 편하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지수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죠. 개별 기업 하나하나가 파산하거나 망할 위험은 주식시장에 언제나 존재하지만요. 시스템적으로 이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니까요. 그렇겠네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우상향한다는 그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런 철저한 자정작용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말씀해 보시죠. 이 국가대표팀이 든든하고 좋은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솔직히 요즘 뉴스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나스닥이 최고다. 엔비디아로 몇 배를 벌었다. 이런 얘기뿐이거든요. 아, 요즘 기술주들 기세가 무섭긴 하죠. 그러니까요. 나스닥 100 지수라는 아주 화려하고 수익률도 쭉쭉 뽑아주는 옵션이 있는데 굳이 약간은 굼떠 보이는 이 S&P 500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 지수는 축구 포지션으로 치면 역할이 완전히 아예 다릅니다. 포지션이요? 네, S&P 500은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완벽하게 잡힌 묵직한 미드필더입니다. IT, 금융,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처럼 우리가 매일 먹고 쓰는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들이 아주 골고루 섞여 있거든요. 아, 확실히 안정감이 있겠네요. 반면에 나스닥 100은 금융주를 싹 빼버리고 IT랑 반도체 중심의 혁신 기업 100개만 딱 모아놓은 폭발적인 공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공격수 좋잖아요.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거 수익률이 시원시원해야 내 계좌 불어나는 맛도 날 텐데요. 시장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당연히 나스닥 100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이 기술주들은 보통 현재 벌어들이는 실적보다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담보로 주가가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급격히 오르거나 경제의 위기감이 확 돌면 이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이 세게 들어가면서 주가가 무섭게 곤두박질 칩니다. 아, 떨어질 때의 낙폭.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투자를 막 시작한 주린이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손실 보는 거. 맞아요. 바로 하락장에 왔을 때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찍히는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매일 앱 열어볼 때마다 파란불이면 멘탈 나가죠. 결국 바닥에서 손실을 확정짓고 다 팔고 도망가 버리시거든요. 반면에 S&P 500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이 이 심리적 공포 구간을 버텨내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방어선? 네, 장기 투자의 핵심은 사실 수익률 극대화 이전에 시장의 끝까지 살아남아서 머무는 것이니까요. 아, 심리적 방어선.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요, 전 여전히 그 폭발적인 성장성을 포기하기가 좀 아쉽습니다.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약간의 스릴이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이거 꼭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하하,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있습니다. 오, 섞는 건가요? 네, S&P 500과 나스닥 100을 7대 3 또는 6대 4 비율로 섞는 겁니다. 7대 3이요? S&P 500이라는 미드필더로 단단하게 기초 수비를 다져놓고요. 거기에 나스닥 100이라는 공격수를 한 스푼 딱 얹어서 계좌 전체에 폭발력을 더해주는 거죠. 잠깐만요.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500개 기업을 한 번에 사는 지수 투자를 선택한 이유가 종목 고르기 귀찮아서 신경 쓰기 싫어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계좌를 두 개로 나누고 이걸 또 7대3 비율을 맞추느라 매번 계산하고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면 그건 오히려 저희가 피하려고 했던 귀찮은 노동을 다시 하는 거 아닌가요? 와,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7대3 비율은요. 매일매일 혹은 매달 완벽하게 칼같이 딱 맞추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처음에 투자금을 세팅할 때 혹은 1년에 한두 번 보너스가 뭉칫돈으로 들어올 때 그 거시적인 비율의 닻을 내려두라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를 스스로 디자인해보라는 데 있죠. 아하, 매일 들여다보면서 1% 비율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심리가 감당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큰 뼈대를 세우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물 S&P 500을 사기로 결심했다고 치죠. 네,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청취자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엄청난 장벽이 등장합니다. 증권사 앱을 딱 켰는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죠. 네, 자료를 보니까 어떤 건 인덱스 펀드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건 ETF라고 되어 있던데 도대체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둘 다 S&P 500 지수를 따라간다는 그 목적 자체는 같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식이 다르다. 네,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는 보통 은행 창구에 가시거나 증권사 앱의 펀드몰에서 가입하는 형태예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알아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적금 같은 느낌이죠. 아, 펀드 가입하듯이. 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그날의 종가로만 가격이 정해집니다. 반면에 ETF, 즉 상장지수 펀드는 이름 그대로 그 펀드를 쪼개서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겁니다. 주식처럼요? 네,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내가 주식시장이 열려 있을 때 실시간으로 가격을 보면서 사고 팔 수 있는 마트 장보기 같은 거죠. 오, 그럼 당연히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ETF가 훨씬 편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또 있나요? 아주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요? 네, ETF는 은행이나 펀드 매니저가 중간에서 떼어가는 그 판매 수수료나 보수를 대폭 줄였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청취자님, 여기가 진짜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장기 투자는 결국 시간과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데 수수료는 그 눈덩이를 갉아먹는 마찰력 같은 거거든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있다면 당연히 마찰력이 가장 적은 ETF를 선택하셔야겠죠. 무조건 ETF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앱에서 바로 ETF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진짜 화낼 뻔했어요. 왜요?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았나요? 네, 무슨 알파벳 파티도 아니고 막 SPY, VOO, 타이거, 코덱스 이름이 수십 개가 뜨는 거예요. 이거 다 똑같은 S&P 500 맞나요? 하하, 당황하실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종하는 지수는 모두 같습니다. 다만 그 상품을 만든 운용사가 다르고 또 그 상품이 상장된 국가가 다를 뿐이에요. 상장된 국가요? 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해외 직구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SPY, IVV, VOO 같은 것들이죠. 아, 미국 주식시장 직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래량이 압도적인 건 SPY입니다. 하지만 운용 보수가 0.09%로 다른 경쟁 상품들에 비해서는 살짝 높아요. 0.09%면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면 후발주자인 블랙록의 IVV나 뱅가드의 VO라는 상품은 수수료가 무려 0.03%에 불과합니다. 잠시만요. 0.03%요? 네, 맞습니다. 와, 1억 원을 투자해도 1년에 수수료가 3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거네요. 진짜 거의 무료봉사 수준인데요? 그럼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미국 직구로 VOO를 사는 게 정답이겠네요. 이론적으로는 수수료만 보면 그게 맞습니다만 미국 직접 투자에는 주린이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불편함과 꽤 무거운 세금 문제가 따릅니다. 세금이요? 아, 세금은 또 생각 못했네요. 일단 시차 문제가 있죠. 미국장은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30분, 서머타임 때는 10시 30분에 열리니까 밤에 깨어 있어야 해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달러로 사야 하니까 환전 수수료도 발생하고요. 아, 매번 환전하는 것도 은근히 돈 아깝죠.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양도소득세입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1년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무려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2%요?
와, 양도소득세 22%는 좀 뼈 아픈데요. 만약에 제가 1,250만 원을 벌면 거기서 250만 원 빼고 1,000만 원에 대해서 220만 원을 세금으로 떼인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꽤 큰 금액이죠. 게다가 미국 주식은 한국처럼 하루에 위아래 30%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상한한가 제한이 아예 없거든요. 아, 브레이크가 없군요. 네, 그래서 루이싱 커피 사태처럼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는 바닥이 없이 75% 이렇게 무한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살벌한 무제한의 전장이기도 합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복잡해. 환전도 귀찮고 세금도 무서우니까 난 그냥 낮에 열리는 한국 증권사에서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국내 상장 S&P 500 살래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오프닝에서 저희가 예고했던 그 충격적인 5억 원의 차이, 그 비밀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들의 겉모습 뒤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비밀입니다. 그게 뭔가요? 국내 상장 ETF는 사려고 웹사이트나 앱을 딱 보면요. 총 보수율이라는 게 아주 작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0.01%에서 0.07% 사이로 기재되어 있죠. 그럼 미국의 부요가 0.03%니까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한국이 더 싼 거 아니에요? 이 숫자만 보면 딱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얄팍한 보수율 뒤에 펀드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매매 중개 수수료라는 숨겨진 비용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비용을 숨길 수가 있죠? 이거 완전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저 진짜 배신감 드는데요? 제도가 조금씩 보완되고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투자 설명서를 아주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한눈에 딱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 이 모든 걸 다 합친 진짜 수수료, 전문 용어로 실부담 비용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계산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웹사이트에 공시된 것보다 2배는 기본이고요. 심한 상품은 최대 18배까지 실제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18배요? 와, 이게 바로 저희 자료에 있던 그 시뮬레이션 결과군요. 제가 청취자님들 각 와닿게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한번 비교해 주시죠. 청취자님이 매월 20만 원씩 연평균 8% 수익률로 6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수익률 조건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미국의 부요에 투자했을 때와 이 숨겨진 비용이 덕지덕지 붙은 국내 상장 최고 수수료 ETF에 투자했을 때 최종 수익금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억 2,711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똑같은 S&P 500이라는 우량한 바구니를 샀는데 단지 그 숨겨진 수수료라는 구멍 하나 때문에 나중에 은퇴할 때 보니까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리 시스템의 무서움입니다. 수수료 0.1%의 미세한 차이가 수십 년 뒤에는 수억 원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만약 국내 상장 ETF를 하실 거라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ETF 체크라는 사이트를 꼭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사려는 상품의 총 실부담 비용률이 진짜로 얼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ETF 체크 앱이나 사이트,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네, 이쯤 되면 당연히 청취자님들도 이런 의문이 빡 드실 겁니다. 아니, 수수료가 이렇게 막 18배나 차이가 나고 또 국내 상품은 실제 미국 지수를 완벽하게 못 따라가는 미세한 오차, 즉 괴리율 문제까지 있다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불리한 조건의 국내 상장 ETF를 사는 거죠? 당장 앱 켜서 귀찮아도 밤에 미국 VO 사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라도 당장 미국 직구할 것 같은데요. 아주 훌륭한 타이밍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 ETF를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 이유가 있다고요? 네, 국내 상장 ETF의 그 모든 불리한 단점, 그 치명적인 수수료의 마찰력과 괴리율을 단숨에 씹어먹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비장의 카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와,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그 비장의 카드가 뭡니까? 바로 국외에서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밀어주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절세 계좌요? 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나 연금저축, IIP 같은 계좌들이죠. 주린이분들이라면 무조건 만드셔야 하는 계좌입니다. 아, 은행 가면 막 가입하라고 추천하는 것들이네요. 그런데 이 특별한 계좌들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룰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BO나 SPY 같은 해외 직구 상품은 아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직구가 막혀 있군요. 네, 오직 한국 증시에 상장된 타이거나 A씨 같은 국내 상장 ETF만 살 수 있죠. 제약이 분명하지만 그 대가로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금 혜택의 마법,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요. 수익금이나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무조건 15.4%의 세금을 꼬박꼬박 떼어갑니다. 배당소득세라고 하죠. 네, 15.4%. 은근히 큽니다.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 이 S&P 500을 굴리면 수익금의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완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라고요? 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 계좌에 돈을 적립하기만 해도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로, 즉 현금으로 토해냅니다. 와, 잠깐만요. 내가 그냥 노후 준비하려고 내 계좌에 내 돈을 투자금으로 넣었을 뿐인데 연말에 보너스처럼 국가에서 현금을 돌려준다고요?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더 있나요? 바로 과세 이연이라는 기능입니다. 과세 이혼. 세금을 미뤄준다는 뜻인가요? 네, 이 계좌 안에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거나 미국 기업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원래 그 자리에서 내야 할 15.4%의 세금을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수십 년간 안 떼어가고 그냥 킵해줍니다. 쓰니까 그걸로 S&P 500 주식을 당장 더 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그 세액공제 환급금, 그리고 세금으로 나갈 뻔했던 배당금, 이 돈들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다시 S&P 500을 사는데 재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복리가 2중, 3중으로 기울겠네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처음 5년이나 10년 정도는 수수료가 엄청 싼 미국 직구 VOO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수수료 차이가 워낙 나니까. 하지만 투자 기간이 20년, 30년으로 길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아낀 세금을 끊임없이 재투자해서 눈덩이를 굴린 복리의 힘이 그 국내 ETF의 비싼 수수료라는 페널티를 완벽하게 압도해버립니다. 대박! 결국 이 절세 연금 계좌 안에서 국내 S&P 500을 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직구를 이기는 최후의 승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약간 18배 비싼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뛰는데도 등에 세금 혜택이라는 거대한 로켓 부스터를 다니까 그냥 결승선에서 확 추월해버리는 거군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연금 계좌 안에서 국내 상품을 고를 때 제가 보니까 또 주의해야 할 암호 같은 알파벳들이 있더라고요. 종목 이름 뒤에 막 괄호치고 H가 붙어 있고 또 어떤 건 TR이 붙어 있던데요. 네, 이 부분도 수동적인 지수 투자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끝에 H라고 붙어 있는 건 환해지의 약자입니다. 환해지, 환율을 방어한다는 뜻인가요? 네, 달러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내 주식 수익률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게 환율을 딱 고정해버린 겁니다. 오직 순수하게 미국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만 내 계좌가 반응하죠. 아하. 반대로 이름 끝에 아무 표시가 없는 상품은 환노출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의 오르내림까지 내 계좌 수익률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럼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하려는 우리 주린이 청취자님은 둘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아무 표시가 없는 환노출형을 추천합니다. 환율 변동을 그대로 맞는 게 더 낫다고요? 왜죠?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이 숨어 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나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서 미국 증시가 반토막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보통 이런 극단적인 패닉 상태가 되면요. 전 세계 자본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달러로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그럼 달러의 가치, 즉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겠죠. 아하, 이해했습니다. 내 주식의 가치는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는데 환율이 팍 올라가니까 내 원화 계좌에서는 그 주식 하락폭을 환차익으로 상당 부분 상쇄시켜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 즉 에어백이 계좌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셈이죠.
위기 시에 이 달러라는 안전자산이 내 계좌가 박살나는 걸 방어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와, 환노출형이 에어백 역할을 한다니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알파벳 중에 TR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건 뭔가요? 네, TR은 Total Return, 즉 총수익의 약자인데요. 미국 S&P 500 기업들이 분기마다 지급하는 쏠쏠한 배당금이 있잖아요. 네네, 배당금 받는 맛이 또 있죠. 그런데 이 TR 상품은 그 배당금을 내 계좌에 현금으로 꽂아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운용사가 알아서 그 배당금으로 주식을 다시 사서 지수에 자동 재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 들어올 때마다 이걸로 뭐 사지, 언제 사지 고민하거나 귀찮게 매수 버튼 누를 필요 없이 알아서 배당금으로 복리 눈덩이를 굴려주는 프로토 시스템이네요. 정확합니다. 저같이 주식창 매일 들여다보는 거 신경 쓰기 딱 질색인 사람한테는 이 환노출형 TR 상품이 최고의 선택이겠습니다. 네, 세팅해두고 잊어버리기엔 최적이죠. 자, 전문가님, 여기까지 오면 이제 완벽해 보입니다. 절세계좌 세팅 딱 했고 상품도 숨은 수수료 확인해서 똑똑하게 골랐죠. 네, 훌륭한 출발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이 10년, 20년 투자하면서 반드시 마주치게 될 최악의 적이 하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하셨지만 바로 계좌가 시퍼렇게 멍드는 무시무시한 하락장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성적으로 무장해도 당장 내 피 같은 돈이 녹아내리는 걸 두 눈으로 보면 패닉이 올 텐데 주린이들은 이거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네, 하락장은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쳐야 할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주는 엄청난 박앤세일 기간으로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박앤세일이요. 말은 쉽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천하게 해줄 첫 번째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정액 분할 매수법입니다. 정액 분할 매수? 시장이 막 최고점을 찍든 아니면 폭락해서 바닥을 기고 있든 상관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무조건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월급날 무조건 50만 원치 산다 이렇게 정해두는 거군요. 주가가 비쌀 때는 주식이 비싸니까 자연스럽게 적은 수량만 사게 되고 반대로 폭락장이 와서 반토막이 났을 때는 똑같은 50만 원으로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수량을 쓸어 담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수량입니다. 쌀 때 수량을 많이 확보해두면 내 평균 매수 단가가 확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살짝만 반등을 해줘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플러스 수익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 내 돈이 녹고 있다며 원통하게 쳐다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사고 싶었던 좋은 주식을 명품 세일하듯 반값에 줍고 있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명품 세일. 와, 이거 기각에 팍 꽂히네요. 마인드셋이 진짜 중요하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예비비의 중요성입니다. 현금이요? 네, 계좌에 100% 꽉꽉 채워서 주식만 빵빵하게 담아두지 마시고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항상 쏠쏠한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이나 현금으로 쥐고 되십시오. 실탄을 남겨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수가 막 10%, 20%씩 폭락해서 남들 다 곡소리 낼 때 이 남겨둔 현금을 조금씩 헐어서 추가 매수를 쫙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트 에버리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몰빵 금지. 항상 비상금을 남겨둬라.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입니다. 앞서 S&P 500이 묵직하고 방어력 좋은 미드필더라고 칭찬을 많이 했지만요. 결국 주식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대한 폭락장에서는 꼼짝없이 같이 빠집니다. 주식은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잡아줄 완전히 다른 성격의 안전판을 섞는 겁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망가질 때 반대로 가격이 오르거나 방어를 아주 잘해주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죠? 바로 미국의 장기 국채나 금, 골드입니다.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 편입해두면요. 하락장에서도 전체 계좌가 녹아내리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멘탈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되죠. 와, 진짜 오늘 꿀팁 대방출이네요. 그럼 오늘 살펴보니 방대한 내용들의 결론을 한번 깔끔하게 내려볼까요? 네, 정리 한번 해시죠. 청취자님이 5억 원의 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로드맵은 딱 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세금 혜택을 막 퍼주는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를 무조건 개설해서 한도를 꽉꽉 채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ETF 체크 사이트로 진짜 숨은 수수료가 싼지 확인한 뒤에 알아서 방어해주고 배당금 복리로 굴려주는 국내 상장 환노출형 TR S&P 500 ETF를 꾸준히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돈이 더 남는다, 여유 자금이 있다. 그때 비로소 일반 계좌를 열어서 수수료가 0.03%로 싼 VOO 같은 미국 직구 상품을 달러로 직접 사는 거죠. 네. 이렇게 세팅을 딱 해두면 세금 혜택에 엄청난 복리 효과도 누리고 진짜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에어버객 효과까지 동시에 챙기는 거네요.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내 계좌로 고스란히 가져오는 가장 지능적인 설계도입니다. 선순환 메커니즘이요? 네,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 국민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연금을 꾸준히 주식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자금들이 모여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로 흘러가고 기업들은 그 돈으로 기술 투자를 해서 덩치를 막 키우죠. 그렇죠. 회사가 크니까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월급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두둑해진 월급이 다시 연금 계좌를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이 절대 멈추지 않는 거대한 성장의 쳇바퀴 위에 딱 올라타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한국도 예적금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선순환이 좀 필요하긴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투자계의 전설이죠. 워런 버핏이 남긴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남은 재산의 10%는 단기 국채에 놓고 나머지 90%는 아내를 위해서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솔직히 금융기관들은 수수료 많이 떼먹으려고 엄청 복잡하고 화려해 보이는 투자 상품들을 매일같이 쏟아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최고의 투자자가 자신이 세상 떠난 뒤 남겨질 가족을 위해 선택한 궁극의 치트키가 역설적일 만큼 가장 단순하고 우직한 진리, 바로 S&P 500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융계가 아무리 복잡한 포장지로 상품을 싸서 막 팔려고 해도 투자의 본질은 결국 훌륭한 기업들의 성장에 동참하는 것,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뜻이겠죠.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해드린 이 자료들이 그동안 은행 앱의 예적금 숫자에만 갇혀있던 고민에 새로운 시야를 활짝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어쩌면 궁극의 해답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번에 무심코 은행 앱을 켜서 조용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내 현금을 보실 때 버핏의 이 단순 명쾌한 유언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팍팍 넓혀줄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